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봉합 후 누구보다 또 선거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분이십니다. 어제 오늘 호남 일정을 마치시고 바로 올라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과도 인사 나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박 2일 일정이었죠? 예, 어제 그제 가서 이제 오늘하고 어제 가서 예. 8군데 어. 이렇게 인터뷰하고 왔는데 한 가지 즐거웠던 거는 전북 CBS 가니까 아, 그러셨어요. 저 아침에 이제 김현정 뉴스에서 이제 같이 호흡을 맞췄던 이준성 프로듀서가 있어서 뜬금없는 곳에서 행복한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 어제는 이 광주 일정도 그 방송으로 인터뷰로 주로 다니셨던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어제는 또 이제 그 광주 화정동 그 아파트 붕괴 현장이어서 예. 또 그 실종자 가족분들과 면담을 하고 있는데 실종자 가족분들이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이셔가지고 감동했습니다. 성숙한 모습. 그러니까 보통 저도 그런 어떤 사고 현장에 가보면은 네네. 가족들이 워낙 황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 오면은 호소도 하시고 또 억울해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그 유가족 아니죠, 죄송합니다. 실종자 가족. 네네네. 실종자 가족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대표께서 저에게 그 29층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왜 그러실까 했는데 갔더니만은 거기 계시는 그 구조대원들이 계시는 공간이 너무 열악하다고 이걸 정치권에서 어떻게 좀 보강해달라고 그리고 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좀 더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굉장히 실질적이고 온건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저희에게 협조를 요청하시길래 제가 서울 돌아오자마자 저희 당의 의원님들 담당자로 지정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님은 되게 성숙된 반응을 마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대표님 방문 후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제 방문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방문 시에는 가족분들이 뭐랄까요, 격앙된 반응,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좀 민주당 쪽에서 손 대표님 가시기 전에 사전 조율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그건 아마 송 대표님의 책임은 아닐 겁니다. 송 대표님도 그런 어떤 사건 현장이나 이런 곳에 제가 같이 가보면은 네. 진정성 있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유가족 죄송합니다. 이게 실종자 실종자 가족분들이 아마 좀 민주당과의 소통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좀 실수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송 대표님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하시는데 아마 동의하시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그 당대표 선거 나가셨을 때 광주에서 하셨던 말씀도 그렇고 예. 쭉 이어오는 흐름, 윤석열 후보도 최근에 약진하고 계셔서 최근에 호남에서 20%를 예. 공언하셨다고 하시는데 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20%라는 수치가 사실 정당이 목표치로 삼기엔 좀 부끄러운 수치긴 합니다. 원래 정당은 항상 그 이상의 지지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선에 뒤이어서 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정당의 지지율이 20%를 넘게 되면은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그러니까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선거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여러 명을 뽑는 선거에서 저희가 광주에서 기초의원을 배출할 수 있고 호남 지역에서 지방의회에서 적어도 저희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을 계기로 그 호남에서도 민주당과 저희가 또 이제 경쟁 체제를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가끔가다 진보 정당에서 한 분 정도 이렇게 기초의원이 탄생하고 이 정도의 경쟁 체제인데 그것보다는 보수적인 이념 같은 것들도 충분히 호남의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호남도 그렇고 특히 또 영남에서 어떤 지역도 그렇고 되게 이제 그 일당에 의해서 그 지배당하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 지역민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 사고도 그런 맥락이 좀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런 정치권에 의해서 왜곡된 부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그 관습에 따라서 그냥 관성에 따라서 정통적인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자신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많이 지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고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호남에 갔을 때 과거와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정치하는 여의도 사람들이 많이 잊고 있는 게 지금 그럼 우리 소위 이대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을 태어나는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대남, 이대녀라고 우리가 부르는 계층. 많이 부르지만은 정작 그분들이 2000년생도 있다는 걸 잘 몰라요. 2000년생. 1년 뭐 2000.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이대남, 이대녀로 불리는 분들이거든요. 네. 쟤도 2003년생인데 이번에 투표합니다. 그렇죠. 2003년생도 투표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냐를 봐야 되는데
호남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셨던 게 97년일 거예요. 97년에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대는 대부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하실 때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호남의 정치가 이어나오는 그 맥 속에서 그 과거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예. 그러면은 다른 여타 지역이 소외받고 있는 지방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나 산업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젊은 세대의 주 아젠다가 되는 것이고 어쩌면 또 이제 온라인상에서 소통이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맨날 이렇게 방송에서 다루는 젠더 이슈나 이런 20대 공통의 이슈들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정치인들이 알고 임해야 되는데 제가 민주당에 가끔 가다 보면은 민주당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은 그 민주당에서 활동하는 청년 당원들이 가끔 볼멘 소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도 호남의 아젠다가 지금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과거에 소위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실 때부터 시작됐던 그 동진 정책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우리가 남이가만으로 대응하다가 사실 지금 부산 같은 곳에서는 30% 가까운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 생긴 거거든요. 예. 저는 호남에서도 어떤 아젠다와 이념의 경쟁이 이제 시작될 수 있지 언제까지나 그런 과거와 역사의 이야기로만 정치를 가둬서는 안 된다는 근데 생각입니다. 전 뭐 대표님 말씀 대부분 동의하고 호남에서 활동하시는 네. 것을 어필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보수에서 잘못된 측면이니까 그건 사실 보수도 아닌데 반호남이 보수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죠. 있고 네. 지금도 반호남이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노모 위원장님 그분 같은 경우도 네. 5.18 폄훼를 네. 했던 분인데 그런 게 드러났어도 당에서 계속 잡고 계셨고 뭐 대표님께서도 한기호 사무총장님 네. 이분 같은 경우 5.18 북한군 투입 관련된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던 분인데 또 사무총장으로 임명도 하시고 또 전두환 관련돼서도 이제 뭐 호남 사람들도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 윤석열 후보가 태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 사과로 또 논란 한 번 더 일으키고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왜 보수가 반호남이라 이렇게 자꾸 맞닿아 있고 그런 흐름들을 못 끊으시는지 약간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게 말의 업을 이제 저희도 경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이 어떤 신념보다도 그렇게 하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잘못된 발언들 같은 경우에 정당 내 당내 선거라든지 전당대회 같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당의 우세 지역인 영남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언이 실제 득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저희 당내 구성원들이 주지했으면 좋겠고요. 예. 결국에는 저는 그런 아젠다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벌백계 하기 시작한 것이 김종인 위원장 시절부터거든요. 그때부터 그 호남에 대한 저희의 궤는 많이 바뀌었고 제가 작년 6월 11일에 당대표가 됐는데 6월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야가 합의로 이제 그 여순 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보수 정당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했던 것이 보통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김기현 원내대표랑 제가 그 부분을 좀 조율해서 우리 당도 저희가 이제 보통 동백꽃을 마음에 지닌 분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 여순 사건과 제주 4.3 사건은 하나의 그 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 아픔을 간직한 분들이 항상 이렇게 동백꽃 배지를 달고 다니시거든요. 동백꽃이 아픔과 함께하겠습니다를 저희 슬로건으로 삼아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보수 정치의 일환인 것처럼 어떤 반호남이 예.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이거는 반박은 아니고요. 비슷한 감정을 제가 느끼는 게 있다면은 진보 진영에서는 때로는 친일 반일 논란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야말로 이런 어떤 과거의 악습이죠. 이런 것들이 근절될 때 네. 젊은 세대가 진짜 정치에서 비전과 아젠다를 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손편지 네. 그 호남 지역 200만 가구에 이제 쓴 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죠. 예.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후보의 자필 편지 영상 예비 홍보물을 공개하면서 따라하는 건 국민의힘이다. 따라쟁이 이 대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역사적으로 이준석은 상계동에서 노원병 선거 나가면서 벌써 2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손편지를 정 따지면 제가 원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당내에서 그 원조이기 때문에 손편지의 원조는 이준석. 그걸 대선 캠페인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예. 원래 이 손편지라는 것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려면은 호남 지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예. 그 주소를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전체 인구의 10%까지는 주소를 보내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대상으로 한 선거니까
그게 200만 가구 정도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 호남 인구의 97%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달 전부터 그런 주소를 취합해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그냥 2달 전에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뭐 친환경 때문에 안 보낸다느니 무슨 뭐 근데 그건 굉장히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인 게 네. 2달 전부터 온라인으로 보내기로 계획을 세우면 주소를 안 받는 게 당연한데 네. 그걸 왜 따라했다고 하신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제가 따라했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 친환경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예. 그 예비후보자후보는 유권자 10%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친환경이라서 안 보낸다고 하면은 나중에 선거 때 보시면은 그 큰 봉투에 같이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양이 10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그거 안 보낼까요? 안 보내면 제가 한 표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200만 개라도 아꼈으면 아니 중요한 얘기죠. 지금 자꾸 됐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아, 예, 김 소장님 말씀하세요. 예. 왜 제 말씀을 막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니 장충동 족발집 원조 타령 같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원조 타령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온라인으로 보내기로 계획을 세우고 주소를 안 받은 것과 네. 2달 전에 국민의힘이 주소를 신청한 행위 사이에 연관 관계가 없는데 민주당이 2달 전에 주소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어폐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아니죠. 저는 그 2천만 가구에 보내기 전에 200만 가구에게 안 보내서 200만 가구를 세이브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꼭 2천만 가구를 보내지 않을 때만 진정성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 여러 가지로 읽기 어려운 분이라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스케일로 보면은 결국에는 선거 때 임박해서 그때 공보물 보낼 때는 2천만 장 보내셔야 될 겁니다. 2천만 패키지죠. 보내셔야 될 거고 지금은 200만 장이기 때문에 친환경을 하신다고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친환경 할 거면은 전체 발송량의 9%에만 친환경 할 게 뭡니까? 다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쩌면 선거하다 보면 캠페인 과정에서 기세 싸움도 하기 마련인데 네네. 저희가 호남에 그런 편지를 보냈으면 그 의미랑 이런 것에서 긍정적 평가를 해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너무 공세적으로 민주당에서 우리는 친환경,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담긴 메시지는 뭐냐면은 니네는 환경 생각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저는 공세적 메시지를 판단했기 때문에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한동안은 이제 뜨겁게 내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판의 대표님이 예. 대상, 그 타겟은 사실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요즘은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잘 정리가 된 겁니까 그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지휘권이 없었다는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저에게 이제 사실상 항명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어쨌든 선대위 단위에서는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이었으니까 그 단위 내에서는 제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제가 하고 싶은 선거 운동이라든지 이런 기획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러면은 그 기획권이라든지 지휘권이 보장되느냐 그러면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캠페인에서 뭐 59초 쇼츠공학 같은 것도 저희가 당 사무처와 함께 제작을 하고 네. 정책본부의 원희룡 본부장 같은 경우는 저랑 원래 소통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정책 분야에서도 제 의견 낼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그 개진하고 권영세 본부장은 원래 제가 당대표 했을 때 처음 사무총장으로 모시려고 했던 분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은 우스갯소리인데 권영세 사무총장이 과거에 19대 총선 때 사무총장 하신 다음에 그 총선 때 사무총장은 공천을 해야 되는 어려운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총장의 저주라고 하는 걸 많이 봤죠. 그래서 이 대선 앞두고 사무총장을 또 맡으시는 거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셔가지고 고사하시고 근데 어차피 당에서 뭐 그런 쪽으로 능력이 제일 좋은 분이니까 돌아서 이번에 같이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윤핵관은 이제 없어진 듯한 상황이죠. 홍준표 의원이 오히려 윤핵관 때문에 예. 그 뭡니까 출당이라도 시켜주면 오히려 편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사람은 참 이기적이라 가지고 그 저만 안 귀찮게 하면 됩니다. 그럴까요? 네, 그런데 사실 이건 반 농담이고 그 홍준표 대표님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 홍 대표가 사실 지도자급 대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표를 지내신 분, 경선 후보 지내신 분과 우리 후보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가 너무 세세하게 밖으로 노출되는 것 자체는 좀 안 좋았다 봅니다. 그리고 뭐 인사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니 최재형 원장 같은 분을 추천하는 것이 사천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른 경로로 이미 최재형 원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종로 전략공천으로 종로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뭐 선거에 상임 고문으로 참석하셨지만은 참여하시지만은 그분의 역할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게 선대 본부 내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 그분을 홍 대표가 다시 추천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사적인 추천은 아닐 거라고 좀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대구 중남구 공천 관련해가지고 인사를 추천한 이름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좀 오해가 커진 것 같은데. 제가 그 뒤로 홍 대표님께 빈번하게 연락을 드리고 있지만은 네. 조금 이 부분은 오해를 통 크게 풀어야 될 부분도 있다. 우리 후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거 잘합니다. 예, 갈등 상황에서 통 크게 오해를 풀고 또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또는 넓게는 유승민 의원 외에도 음. 당내에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참여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후보가 정치적인 행동을 좀 비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 지금 어떻게 새로 등판하십니까? 전략공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유승민 의원 성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예.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예. 저 그 경선 이후에 단 한 번도 유승민 의원께 직접 연락한 적 없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유승민 의원을 뭐 꺼리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다만 유승민 의원이 지금 5년 가까이 그 소위 탄핵 이후로 네.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정치 여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 참여할 수 있을 때 그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고 유승민 의원 주변의 인사들은 네. 조금씩 유승민 의원과 대화를 늘려나가고 있는 모양새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승민계 유의동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됐는데 네. 이런 것이 뭐랄까요?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과도 연관이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오히려 유승민계는 당직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역차별 논란까지 있었던 것이고 예. 우리 당이 이제 상임위원장들을 많이 이제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선 의원급에서 상임위원장을 하시는 분들 제하고 네네. 그 중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유이동 의원이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관련 공천 관련해서도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재보궐선거. 예,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돼서 지난주나 지지난주쯤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공천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네. 류의 소위 말하는 이제 예. 그 후보 이제 대표님을 괴롭히는 윤핵관들의 인터뷰들이 계속 있었다가 네.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권영세 위원장님이 임명이 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공천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딱 끝난 건가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 항상 가상의 적을 만들거든요. 윤핵관도 그렇고 유튜버들도 그렇고 이분은 뭐 이준석이 누구를 내리꽂기 위해 가지고 공천에서 뭐 난동을 피울 것이다 이래놓고 이걸 갖고 막 슈퍼챗을 받아요. 그러니까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이제 근데 실제로는 종로 말고는 지금 다 내 전략 곳은- 공천하지 말자는 말씀이 대표님의 의사 아니십니까? 저는 원래요. 제가 지금까지 당에서 역할을 맡은 뒤로 네. 조강특위,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을 선정할 때도 그렇고 어디 뭐 공천은 아직까지 이번이 처음입니다만은 항상 경선주의를 고수해왔거든요. 경선, 경쟁 이런 얘기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참 묘한 게 그렇게 가설을 만들어가지고 슈퍼챗 받은 다음에 또 제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지적해서 두려워서 안 했다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무한루프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먹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또 하면은 또 봐 우리 말이 맞았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윤핵관보다 더 골치 아픈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괜찮네요. 전략공천 한 곳 종론을 하고 예. 네 곳은 100% 국민 경선으로 간다. 그거 최고위에서 논의됐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다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최고위가 원래 보통 최고위와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가 어. 일반적으로 정무적인 원칙들을 만들면은 예. 공천관리위가 보통 그것을 따르는 방향으로 갑니다. 어제 근데 김지현 최고위원은 이제 최고위 결정이 난다 해도 최종 결정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예. 이 안이 100% 수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분은 이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좀 조용히 하고 다녀야 됩니다. 아 그럴까요? 김재원 의원 지금 방송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예, 제가 불이익을 미리 고지해드렸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 예. 지금 안성하고 충청도 같은 경우는 본인들 귀책이기 때문에 공천 안 하겠다. 예. 거기에 종로까지 포함해서 공간을 좀 열어놨거든요. 예.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거꾸로 서초하고 대구는 귀당의 귀책 아니냐. 여기는 후보 안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이준석이 얼마나 그 포석을 더 놓고 나중에 빼먹는 사람이냐면요. 예전에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두 분이 이제 시장직을 못 하시게 되셨을 때, 그때 보수 쪽의 대부분의 인사는 이렇게 공격했어요. 당신들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그 후보 내지 마라. 근데 저는 어떻게 보통 방송에서 답했냐면요. 박원순 시장님이나 아니면 오거돈 시장님을 공천할 때 그분들이 그런 일에 연루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정당은 아무도 없다. 그게 뭐 관상도 아니고 얼굴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천에 있어서 당의 귀책 사유가 되게 어렵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통 귀책 사유를 삼으려 그러면은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었을 때 그걸 게을리했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박 시장님이나 오 시장님을 보고 그런 일이 발생할 거 예측하는 것 자체가 저는 또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당에서 문제된 인사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느냐. 그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뭐 손흥민 대표께서 항상 이렇게 좀 전격적인 조치들을 발표하실 때가 있어요. 그 취지와 진정성은 이해하지만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은 귀책 사유를 넘기기도 참 힘든 게 사실이다. 만약에 어떤
재판 중인 분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걸 알면서도 공천했다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 저는 정당이 이런 서로 경쟁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무공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공천 관리를 두고 굉장히 이제 밀물태선 굉장히 치열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혹시 공천 갈등이 있을 경우에 과거 김무성 전 대표처럼 예. 혹여 옥새 파동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2의 옥새 파동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보통 그런 김재원 의원 같은 분들이 그 과도한 김재원 의원님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과도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설마 일어나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과도한 걱정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지만 본인이 방송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앞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공천 과정에.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공천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실 경우도 없는 겁니까? 오직 후보는- 100% 국민 경선인가요? 후보는 그 사람의 추천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 그런가요? 후보가 아무래도 검찰총장실에도 인사를 여러 하고 이러면서 좀 그런 부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체득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보면은 아마 윤핵관 발인 것 같은데 예. 뭐 2030의 젊은 여성을 무슨 어디에 전략 공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약간 40대 경제를 아는 사람 뭐 김종인 위원장 했던 말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지 예. 뭐 특정한 인물을 지금 뭐 찾아서 공천 절차에 이렇게 밀어넣고 이런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윤핵관이 20, 30대 여성을 말씀하신다고 하시니 근데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아닙니까? 근데 예, 예. 윤석열 후보는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상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20세, 30대 여성 이런 이야기가 네. 오히려 너무 또 이제 청개구리식 반응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대 남성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예. 20대 여성 어떻게 해볼까 해가지고 신지혜 씨 데리고 왔다가 사실 상성이 좀 안 맞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20대, 30대 여성 중에서 정말 누가 봐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담임할 수 있고 그런 분이라면은 꼭 그런 절차가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가 당연히 모셔야겠죠. 근데 지금 딱 집어가지고 20대, 30대 여성 중에 찾겠다 이런 것은 오히려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컨셉의 공천 준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수로 질문 하나 해야겠다. 네. 이번에 이수정 씨 내친 것은 이준석 씨 아이디어? 전혀 아닙니다. 끝입니까? 제가 한 가지 오히려 반격해드릴까요? 뭐, 이번에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강사로 제가 이수정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수정 교수님이 뭐라 할까요? 정치인으로서 그 젠더 담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 해가지고 예. 그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하시기로 하고 그 촬영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종인 전 그 위원장 말씀을 잠깐 하셔가지고 예. 그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죠. 예, 상식적인 얘기는 해줄 거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 김종인 위원장의 독대하면 굉장히 그 상식적이라는 발언이 무서운 발언들 많거든요. 상식적인 말을 하겠다 이 말 자체가. 예, 그 만나가지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인사한테는 뭐 당신은 안 돼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이라도 하지 후보가 말아라 뭐 이런 말. 예, 만나시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판단해 보시고 아.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다. 만나셔도 큰 힘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좀- 상처만 받을 수 있다. 뭐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냉정한 이야기 같은 것들은 선거 때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만은 네. 아마 이재명 후보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만난다면은 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칠 겁니다. 아. 많이 실망할 것 같은데요. 네. 박용진 의원도 찾아가가지고 언론 플레이 좀 하다가 바로 박용진 의원이 워낙 이제 친소한 게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네네. 그 김종인 위원장도 박하게까지는 대하지 않으시고 했지만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더 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 네. 그런가요? 박하게 대할 것이다. 이런 예상. 자, 종로의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세 분이 막 거론되는데 네. 세 분 중에 한 명인가요? 이렇게 행복한 당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 중에 누가 나가주신다면은 저희 이길 것 같습니다. 종로에서.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종로는 저희가 그 박진 의원님이 이제 종로 지역구를 떠나신 이후에 네. 저희가 계속 이제 민주당의 거물들에 의해 가지고 져왔던 곳이고 오세훈 시장님도 예전에 종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험지라고 판단하고 있는 곳이고 음흠. 그래서 중량감이 있는 인사가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당 대표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세 명 중에 한 명입니까? 그게 이제 전략 공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 분이 전략 공천인데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저와 이제 후보가 긴밀히 누가 소통해야 되는 판단하나요? 부분입니다. 후보와 대표님 두 후보와 분이.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 그렇군요. 권영세 본부장이 어쨌든 공천관리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사정을 중간에 조율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뭐 전략공천 지역구면 오히려 절차가 좀 늦어도 되거든요. 아. 이게 경선이 필요하면 오히려 경선에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 때문에 좀 일찍 결정했지만은 종로는 모호성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준석에 대한 모호성도 열어놓으려고 했었는데 예.
자꾸 언론이 앞서 나가가지고 제가 그냥 꺼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름 아까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이준석 출마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송영길 대표님께 고민을 좀 더 안겨드리려고 제가 이걸 좀 끌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워낙 오해가 심해져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만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질문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죠. 네, 호남에서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고 올라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TV 토론 얘기랑 그 안철수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단일화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TV 토론 얘기부터 먼저 TV 하고. 토론부터요? 예, TV 토론 이제 양자 TV 토론이 이제 가처분이 인용이 됐죠. 네. 사자 토론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결정사항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음.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환영 입장이다라고 했는데 네. 사자 토론해도 괜찮다. 저는 대표님도. 뭐 어떤 토론을 하더라도 예, 사실 예. 우리 후보가 토론 경쟁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저희 마지막 경선 토론할 때 보면은 예.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이 정도면은 정치권에서 한 사람은 배기, 한 사람은 찌르기, 한 사람은 뭐 때리기, 뭐 각자 전술이 다른 세 명을 상대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조합보다는 편한 조합일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조합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초반에 이렇게 안 한다고 하셨을까요? 근데 이게 그 후보가 16번 토론하면 좀 질려버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후보가 처음에 한 6, 7번 토론할 때까지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는데 이제 정책 내용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제 너무 인신공격성 발언만 난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토론하면 싸움만 된다. 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그러다 사실은 보니까 정치라는 게 밖에서 싸우는 사람들 대신 무대 위에서 토론하고 싸우면서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인데 네. 후보님은 오히려 무대 위에서 정치인끼리 하는 토론이 싸우는 걸로 인식하시는 건 조금 일반적인 인식하고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뭐 그런데 16번 정도면은 한 2달 동안 16번이면 저희가 좀 과한 점도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만드신 장본인이시잖아요. 제가 기획했던 것보다는 좀 더 치열해져가지고 저는 당황하긴 했습니다. 예. 원래 그런데 그게 16번 토론이라는 게요. 중간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기획이 들어갔었습니다. 뭐냐면은 2대2 토론 같은 것도 있었고. 맞아요. 네. 이준석을 이겨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콜라보레이션 토론 같은 것도 있었고 했는데 그게 이제 초기에 무슨 경준이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 그 경선준비위원회 눌려져가지고 16번의 비슷한 토론으로 가면서 좀 재미가 사라진 측면이 있었는데 아마 저는 이번에 그 대선 주자 간의 토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 후보가 내용 면에서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요 이 후보가 일정 잡는 걸 보고 놀라는 게 토론 있으면 진짜 한 2, 3일 앞에 일정을 뺍니다. 우리 후보가. 네, 그 정도로 토론이 있어가지고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알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토론에 진심인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토론에 진심이다.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의혹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겠다. 준비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근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대장동 의혹 이거 뭐 파헤치겠다 뭐 이러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그 토론회가 또 다시 왜냐하면 뭐 네거티브 공방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네거티브에 지금 지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그 문제를 또 들고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있어가지고요. 근데 환경이라는 게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이 본부장 비리라고 이제 들고 나왔던 것이 그 여러 군데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특히 장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심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본부장에서 장 빼야죠 이제 이러면은 그리고 이제 본부에서 이제 부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진 교수님 말한 것처럼 대중이 이제 약간 좀 물려하는 주제거든요. 그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비슷한 내용이 조금 이제 토시 하나 바꿔가지고 계속 나오는 느낌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면은 이게 부장은 이제 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생각보다 또 본이라고 할 만한 건 크게 있지 않고 그게 예전에 고발 사주랑 몇 개 축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상 지지부진하고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겠다 선언한 이면에는 더 이상 좀 끌고 가기 힘든 측면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대장동 의원 토론에서 제기할 것이다. 대장동 정책본부장이 원희룡 일타 강사신데 안 할 수는 없겠죠. 저희 후보는 대장동은 토론보다도 빨리 그 엄격한 수사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사가 빨리 이제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국민 여러분 빨리 집권해가지고 저희가 수사를 진행시키겠습니다. DPC 청취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윤석열 후보께서 예전에 프롬프터 고장이 나서 몇 분간 생방송 중에 침묵하신 적도 있으셨는데 공약을 잘 못 읽으셔서 곤란한 상황도 있었고요. 요즘은 어떠신가요? 프롬프터라는 건 그런 겁니다. 프롬프터가 아예 없으면은 말을 합니다. 근데 있으면은 그것에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가 최근에는 그 종이도 안 써가지고 그냥 발언 잘합니다.
네. 그런데 워낙 이제 예. 그때는 오히려 그런 거죠. 정치를 처음 하면은 또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많이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긴 예. 한데 뭐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다는 걸 아마 국민들도 느낄 겁니다. 워낙 다변가시라서 굳이 뭐 원고 없어도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달변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렇게 간결하게 전달하는 능력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으로 좀 하라고 좀 예, 제발. 조금 더 필요하긴 한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저희 그 한판승부에서 그 5명의 후보의 언어를 분석했거든요. 네. 대표님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예, 봐주십시오. 저는 그거밖에 안 나요. 그 쇼츠 저희 따라 한 거 그거. 예, 3명이 네, 빠르게 가 이런 거나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 이재명 후보 것도 공평하게 저희가 했다는 점을 청취율 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야, 이걸 하겠다라고 했던 제작진의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김성현 소장님 단일화 문제 질문하시겠습니다. 야, 단일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안철수 후보랑 왜 이렇게 세게 붙으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여기 대본에는 단일화가 싫은 건지 그냥 안철수 후보가 싫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님이 안철수 대표 후보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는 안철수가 싫은 거죠. 단일화를 하는 안철수가 예, 싫다. 뭐 그런 거죠.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안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저는 예. 큰 기조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데 예. 원래는 제3지대 항상 이야기하고 그리고 양당 공의 비판하면서 나는 음. 독자로 간다라는 노선이 하나 있었고 음. 그게 이제 2020년 총선부터 그때 사실상 보수 정당의 비례위성 정당을 자처하면서 지역구 안 내겠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우리한테 비례표를 달라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나갈 때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출마 선언에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 저희 쪽으로 차선 변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보수 쪽에 항상 합당이나 경선 참여를 하기 싫은데 뭔가 선거는 이쪽에 적겨보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계속 단일화하자고 뒤늦게 나타나는 이런 양상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 양태가 너무 싫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보수 정당에서 정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했지만 그 이후로 항상 비주류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정치했고 어려운 지역구 가가지고 열심히 도전하고 하다가 지금 당내에서 당대표가 네.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에서 원래 선골이었다가 어느 순간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쭉 어렵게 살다가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표 2번에 대선 후보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종선 안 줘가지고 쫓겨났다가 나중에 겨우 웃어서 복당해가지고 복당했죠. 나가가지고 다시 인기 끌고 이게 이 정도의 굴곡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면은 언젠가 겪어야 될 굴곡인데 안철수 대표는 본인은 나름대로 어려운 길을 겪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보수 정당 쪽에서 표를 받겠다 한 이상 보수의 본류에서 한번 내부의 승부를 걸어보는 과정도 필요한데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본인 인지도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꼭 단일화하자 이런 거. 근데 이게 특이했던 게 제가 최근에 중앙일보가 각 후보의 공약을 진보 보수 수치로 분석한 네. 것을 한번 봤는데 예상외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도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각각의 입장에서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원래 넘어온 분들이 제일 세요. 그래서 그 보수에게 어필하려고 그러는 아예 단일화 그림이 윤석열 후보랑 그려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그게 원래 그 당 경선 아까도 제가 호남 발언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당 네. 경선이나 특정 진영에서 아주 그 골수표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념적으로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저는 이런 거죠. 저는 그리고 이 발전 단계에 있어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요. 옛날에 저쪽 범진보 세력으로 인식될 때는 박원순 시장한테도 덜렁덜렁 양보하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덜렁덜렁 양보하고 근데 보수 쪽에만 오면 계속 무슨 단일화 승부 걸자 그러고 경선하자 그러고 이래가지고 요구 조건도 보면은 항상 좀 세요. 이러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센 조건 들이밀면서 분위기 깨고 이렇게 하느냐. 저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아니, 애시당초 처음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려고 얼마 전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했으면 지금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너무 안철수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밀어내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때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요. 당명 바꾸는 거 빼고 다 해줄게라고 했어요. 근데 끝까지 당명 바꿔야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 때문에 안 된 겁니까 그럼?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당명 바꾸는 거 빼고 다 해줄게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이 단순하게 보면 이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되고 싶으면은 들어와서 경선을 치렀으면은 저는 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꼭 경선 끝나고 나가지고 출마 선언도 사실 그 당의 당원 당규상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뭐
추대는 된다 이래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단일화 얘기하고 지금도 메시지가 뭡니까? 자기 표가 결집된 표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단일화 없다. 그런데 안일화는 된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자체가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그럼 단일화 안 하십니까? 예?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대해서 본인이 단일화 안 한대잖아요, 또. 알겠습니다. 근데 안일화는 하겠다니까 또 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다른 후보에 비해서 네. 가족 리스크가 없다라는 강조하시면서 이제 딸이죠 안설이 씨도 귀국해서 등판시켰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등장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족 리스크가 아니라 거긴 본인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아 본인 리스크가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곡선을 보면요, 네. 항상 선거 때 어느 시점에 한 번쯤은 그 양당의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은 네. 양쪽이 지탄받을 시점에 양비론으로 똑똑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거기 새로운 비전을 얘기하고는 계속 양비론 가져가다가 쭉 떨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이게 정확히 뭐랑 일치하냐면 지난 한 달간 그 안철수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그 회사의 그 주가 그래프랑 일치합니다. 그 지지율과 예. 12월 초에 주가를 오늘 회복했어요. 떨어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저는 안철수 후보의 컨텐츠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념적으로 왔다 갔다가 심하기 때문에 예. 결국 그게 실용이라고 지금까지 포장해 왔지만은 결국 갔을 때는 지지층이 굉장히 쉽게 이완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일 이 방송 걸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 어떤 안철수 후보가 자기 비판하면은 방송 걸잖아요. 일방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했다고. 예. 네. 그 2030 세대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오늘 직접 작사와 노래에 참여한 음원도 오늘 공개했는데 이런 거는 그래도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운을 빕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예. 버티고 공감 있기, 뭐 솔로곡 동행 뭐 이런 것도 발표하셨는데 정말 무운을 빕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진석 위원장,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원장과의 그 비판도 있으셨죠. 그 최진석 위원장이 그 유권자에 대해서 생각이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대표님이 사퇴할 문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 저는 같은데. 이게 온라인상에서 보통 국개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국개론? 네, 이게 뭐 비속어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자기가 펼치고 있는 뜻이나 아니면 의지가 관철되지 않으면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인데 네. 저는 아무리 지지율이 최근에 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해가지고 네. 지금 상황에 국개론을 꺼내드는 거는 너무했다. 본인이 진짜 담담하게 계속 제3지대 정치를 할 것이라면은 단일화 아니라 이런 얘기 아예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맞는데 네네.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음.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군요. 자, 김건희 씨 이제 곧 등판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그 적극적인 모습으로 더 긍정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맥락인가요? 저는 이제 김건희 씨,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공격이 네. 지금 와서 보면 좀 과도했던 부분도 있고 네. 당장 지금 출국 기록 문제 같은 경우에 해도 후보자의 배우자 과거에 체코에 출국한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소에 무슨 부당한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출국 기록을 지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만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개명을 해가지고 개명 전에 이름으로 찾아보면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박범계 장관이 확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김명신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김명신으로 찾아야 되는데 명신으로 찾아서 안 나왔다라고 허위 보고를 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검찰이 잘못한 것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맞는 봤을 때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전체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상당한 부당한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네. 예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뭐 검찰총장의 배우자도 아니었던 시절에 무슨 권력이 있어가 출입국 기록을 지우겠습니까? 설사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배우자가 된다 하더라도 출입국 기록 지우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연루되어 있던 검사님이 그렇죠. 그 그러니까 검찰과 법무부와 그 출입국 관리소에게 영향력을 작용해서 예. 그래서 결국 재판 법원에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예. 출국한 기록이 없다고 발표해서 둘이 여행을 가지 않은 것으로 됐던 것이 뭐 이제 팩트 체크가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투영하려고 했던 이미지는 공격하는 측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출입국 기록까지 지울 정도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였는데 네. 어쨌든 배우자 입장에서는
뭐 중간에 어떤 행정 기록 착오나 아니면 그런 전달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은 안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공격을 한 장 당하고 나가지고 지금 사실관계 확인되니까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다 거치고 나면은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금 형성된 그 외부에 의해서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나은 이미지가 구축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진 겁니다. 작가님? 저는 그 7시간 녹음 테이프 뭐 저는 원래 들어보진 않았지만 주요 내용들을 좀 봤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걸리더라고요. 하나는 그 안희정 관련 발언.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해서 그 인식이 후보 본인의 인식이라는 사실을 좀 드러냈거든요. 그리고 뭐 사과는 물론 했습니다. 양쪽에. 근데 그 피해자가 또다시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라고 했다면은 다시 한번 그 피해자를 향해서 그냥 국민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가해 그 피해를 입은 그분한테 다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일단 그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요. 그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와 배우자가 잘못된 인식을 한 것이 만약 민투 문제나 이런 것에서 많이 드러났다고 한다면은 그럼 국민들에게 생각이 잘못됐음을 정정하고 알리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거기서 제가 당황스러웠던 거는 그 김지은 씨 미투 피해자가 결국에는 그 2차 가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김지은 씨도 그 2차 가해를 주장하는 대상이 그것을 무분별하게 아무리 정치 공방이 일어나는 과정 중이라 하더라도 언론이 사실 그거를 김지은 씨의 동의 없이 이런 김지은 씨가 2차 피해 입을 수 있는 보도 내지는 공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조금 더 지적을 강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사적인 대화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만약에 사상의 문제나 아니면은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 나름대로 또 정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네. 2차 가해 표현 때문에 제가 약간 반박을 한 지점이 있습니다. 사적 대화라 하더라도 일단은 그 사람 누군가한테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미 이 가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발언은 사실 그 발언 자체가 일단 가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 증폭된 부분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애초에 뭐 그런 발언을 안 했으면 그게 보도될 일도 없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그 발언한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입장 표현 그다음에 국민에 대해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그 피해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안하다고 하는 사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는 그 무속 논란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봐도 뭐 여러 가지 처음에는 이제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정치권 많은 사람들 모 씨도 뭐 사주 뽑아보고 뭐 이러는데 뭐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했는데 최근에 그 뭐죠 그 7시간 건진법사. 그러니까 그 김건지가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난 도사 만날 필요 없어 왜 내가 더 세 라고 했단 말이죠. 네. 하지만 네네. 자기가 더 큰 무당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윤석열 후보에 관해서 이제 어떤 법사란 사람이 또 앉아가지고 뭐 율산인가 호까지 지어주고 뭐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게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통화를 한 가운데 과연 갑자기 뭐 조국이 대통령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검찰총장 임기 중에 이미 대통령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 같은 게 앞으로 있을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는 우선 김건희 그 씨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우선 모든 것을 사실로 단정하고 이야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김건희 씨가 우리 후보자가 어떻다라고 얘기한 내용들도 맞아요. 때로는 과장이 있을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그 윤석열 그 이제 유승민 홍준표 네, 두 분이 구술했다. 구술했다 이런 거는 네. 전혀 제가 봤을 때 사실관계 맞지 않는 부분인데 아마 후보자의 배우자가 착오나 과장을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나가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사실관계 우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후보자에 대한 내용은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또 인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정정이나 또 사과를 할 수 있겠죠. 어허. 근데 저는 그거 두 가지는 좀 달라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 후보자가 그런 어떤 검찰총장의 직위를 수행한 데 있어 가지고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존해서 만약 그런 걸 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따져봐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머지 대부분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무리 어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비과학적인 것들을 신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하는 게 저는 직무 수행에 영향을 끼쳤나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뭐 오방색이니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때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계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공분을 샀던 것이지 그게 진짜 오늘의 운세를 저희가 일간지에서 봤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속에 의존하고 주술에 의존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꿈자리가 약간 사납고 이러면은 이 꿈은 무슨 의미지 하고 찾아볼 때 가끔 있어요. 그래서 당 대표가 지금 또 주술이 그러니까 이게 뭐 진중권 교수랑 싸우는 꿈 이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거 저도 가끔 검색해 볼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저희가 뭐 무속과 주술에 의지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조선일보 선임 기자였던 최보식 기자가 그 천공이라는 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를 통해서 조언을 해줬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아니라고 해명이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천공스승이라는 분이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분이 강의하는 걸 저도 어쩔 수 없이 몇 개 들어봤거든요. 네. 그분은 뭘 굉장히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뭐 보면 이게 뭐 어떤 특정 종교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인터넷 뉴스 많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평론하시는 분에 가까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밀한 이야기들을 실제로 알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또 알겠습니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하신 것인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법사, 도사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국민들은 혹시 이런 것이 국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고 그 우려는 저는 굉장히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후보라면 그 우려를 좀 적절하게 해소해줄 필요도 있다. 어떤 조치 같은 그 것을 네트워크 통해서. 본부는 이제 없는 거죠? 네? 네트워크 본부인가? 예, 그건 특검부라는 거는 뭐 해체를 선언했기 때문에 없고 저는 이게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어쩌면은 일부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또 부존재 증명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후보가 무속에 의지했거나 아니면 그런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지한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주변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지 않았겠느냐. 예를 들어 특정 인사가 사진 찍었다 이런 것도 사실 무슨 뭐 법사를 하는 분이 사진 찍었다 그러는데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 뭐 하시는 분이고 실제 어떤 종교의 심취인지는 그치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 비교한 게 뭐냐면은 허경영 씨는 무수한 미국 정치인과 사진을 찍으셨던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실제 허경영 씨를 알거나 아니면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대부분 실제 사진이 아닌 것으로 또 합성도 있고 한 것 나왔고요. 같은데 네. 뭐 그거 외에도 저는 그런 사진이나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관계나 조언이나 이런 걸 유추하기는 어렵다 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교육부가 어제 국민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네. 김건희 씨가 겸임교수 지원 시 허위 이력 썼다는 부분이 있었다. 네. 일부 확인해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문제 안 될까요? 저는 후보자의 배우자 이력과 관련돼 가지고는 예. 저희도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네. 과장도 있었고 오기도 있었고 실제로는 뭐 허위도 있었던 거로 저는 어느 정도 파악합니다. 네. 그랬을 때 어떤 허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과를 겸허하게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게 부족하다면은 언제든지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논쟁은 반복되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미 한번 언급하고 나간 사안이고 지지율이 이미 반영이 됐고 국민들의 판단은 끝난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그럼 국민들 앞에서 더 공개적 활동하십니까? 짧게? 지금 뭐 계획된 일정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후보자와 배우자가 서로 상의해가지고 아하.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언젠가는 나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 저는 모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